얘들아, 1루피아씩이다. 1루피아씩만 내면 진실의 커튼을 비춰 보여줄게. 노인은 진흙담에 기대 앉아 있었다. 보이지 않는 그의 눈은 깊은 두 개의 분화구에 파묻힌 녹인 은 같았다. 지팡이를 짚고 등을 구부린 채 선 노인 점쟁이는 홀쭉한 볼 위로 마디진 손을 가져갔다가 우리 앞에 내밀었다. 진실을 물어보는데 그렇게 비싼 값은 아니야. 1루피아씩이면. 노인의 얼굴에 그림자가 스치고 지나갔다. 핫산과 내가 시선을 교환했다. 노인이 핫산의 손을 잡고 핫산의 손바닥에 루피아를 되돌려줬다. 그가 내게로 몸을 돌리며 너는 어떠니 젊은 친구? 라고 물었다. 담 저편에서 수탉 우는 소리가 들렸다. 노인이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손을 빼고 말았다. 할레드 호세이니의 연을 쫓는 아이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소년이 알고 싶었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매번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로에 서게 됩니다. 공들여 선택한 일이 틀릴 수도 있고 거짓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진실을 알기 위해 끝없이 질문을 하죠. 쉽게 풀리지 않는 비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진실은 다른 이가 예언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스스로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겠죠. 거리의 사람들 바람 따라 흐르면 서성이듯 혼자서 기다리고 날 부르는 기억에 흔들리는 땅콩이 사람들 사라졌네. 난 속에 퍼져서 울 것 같아서 한참 눈 감고 잊혀져가는 모든 것 당연한 건가요? 문학 라디오 헤이수의 문장의 소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헤이수입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작가의 방에는 노은희 소설가님 그리고 친구 박정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설을 쓰는 노은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언니 대학 때 만난 대학 교재를 담당하고 있는 출판사 양성원 출판그룹에서 일하고 있는 박정현입니다. 네, 박정현님 반갑습니다. 노은희 소설가님에 대해서 짧게 소개드리면요. 2003년 근로예술제 소설 부분에 작품이 당선되었고 동화 머리 둘 가진 뱀 이야기를 출간하셨습니다. 2018년 올해죠. 세명일보 신춘문예로 당선되었습니다. 이번 첫 소설집 우아한 사생활이 나왔습니다. 이번 소설집 출간이 각별하실 것 같은데요. 책이 나오고 가장 먼저 연락한 분이 누구신가요? 박정현 양이요. 그분과 오늘 같이 나오신 거군요. 네. 네. 마침 또 오늘 그 세명일보 시상식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네, 시상식 풍경과 좀 소감을 좀 전해주시죠. 시상식 풍경은 모두들 글을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되게 기뻐하고 좋아하셨고 또 오랫동안 글을 쓰신 분들은 되게 감격해 하셨고 주변의 분들이 더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좋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이력을 보니까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소설을 쓰신 것 같아요. 그 습작을 하다가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했던 어떤 순간이라고나 할까요? 일종의 대우각성의 순간이 있었는지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교수님들이 제 소설을 보면 이렇게 평범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재미없게 쓸 수 있냐 이런 지적들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좀 다르게 보기 시작하면서 재미있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게 됐고 사람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소설 쓰기의 새로운 방법들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관찰하면서 소설 쓰기의 새로운 방법을 알게 되는. 네. 네. 그 지금 이렇게 소설을 때로는 가르치시기도 하시죠. 네. 네. 그 소설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이것만 알면 소설 창작의 반은 아는 거야 하고 이렇게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사람의 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사람의 마음을 전혀 몰랐을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자리에 가서 앉으면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소설 속의 인물을 설정해 놓고 그 나름대로 그 사람의 마음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네. 오늘 할라드 호세이니의 점쟁이 노인으로 시작했는데 왠지 네. 지금 독심술사가 되는 그런 방법. 네, 알겠습니다. 함께 나와주신 박정현 씨는 노은희 소설가랑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가요? 언니랑은 대학 동기로 해가지고 20년 지금 친하게 잘 지내고 있는 동생으로. 네. 20년 동안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으신가요? 네, 전혀 그럴 일이 없었거든요. 네, 소설집 제목이 우아한 사생활입니다. 제목이 어떻게 지어진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별로 제 인생이 우아하지가 못해가지고 소설 속에서나마 좀 우아하고 예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별로 우아하지 않고 초라하고 좀 쓸쓸하고 외롭게 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독자들이 가장 공감해 줄 수 있는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우아한 사생활 소설책의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종이 질감 이외에 많은 것들을 절친 정연 씨가 많이 도와줬다고 하던데요. 네. 큰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출판사에 있다 보니까 언니한테 도와드릴 수 있는 게 그거에 관련된 뭐 인쇄나 이런 것들 이렇게 할 게 없어서 그래도 언니가 너무 감사해 하셔가지고 제가 더 고마울 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표지가 굉장히 예쁩니다. 네. 이번 그 우아한 사생활에는 11편의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첫 작품이 짐인데요. 주인공이 유품관리사예요. 그다음에 비슷한 맥락에서 그 완전한 소멸이라는 작품을 보면 그 누군가의 사이버상의 과거를 정리해주는 디지털 장의사가 나옵니다. 소설뿐만 아니라 이 직업들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어떤 이런 직업에 특별한 관심을 좀 가지시나요? 평소에도요? 엄마가 뒤늦게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게 되셨는데 현장에서 보는 모습들을 집에서 얘기를 해주실 때가 되게 많으세요. 근데 우리 사회에 좀 소외된 분들은 좀 어렵고 또 고독사도 되게 많고 또 혼자 계시면서 이런 슬픔이나 외로움을 감내해야 되는 부류의 분들이 꽤 많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됐고 그것과 어울리는 직업들이 뭘까라고 고민하다가 유품관리사라는 직업은 제가 검색해서 알게 됐고요. 사실 사이버 장래는 저도 되게 생소했던 건데 제가 학생들을 뭐 입시와 관련해서 지도하는 일도 하다 보니까 의사가 되려면 막연하게 의사라는 꿈을 갖지 말고 치과 의사가 될지 소아과 의사가 될지 그렇죠. 좀 정확하게 진로를 정해보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한 친구가 자기는 뭐 컴퓨터를 전공하고 싶다라는 말을 해서 또 제가 그런 식의 조언을 하니까 사이버 장이라는 걸 들어봤냐라고 하면서 저에게 이 새로운 직업을 알려주었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학생들의 말에서 큰 힌트를 얻기도 하고. 네. 이 사이버 디지털 장의사, 이 완전한 소멸 이야기를 더하면은 주인공 남자가 한때 사랑했던 여자에게 복수하는 방식으로
함께 찍은 그 사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죠. 그래서 그런데 그 여자는 결국 자살을 하게 됩니다. 주인공의 배신감이랄지 후회 같은 감정이 전달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요즘 여성운동의 시각으로 보면 이 여성의 자살이 일부 독자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시대에 예민한 소재를 쓸 때 어떤 고민 같은 게 되지 않습니까? 네, 되게 고민이 많이 됐던 것도 사실이고, 이 처음에 원고를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들께 보여드렸을 때, 교수님들도 너는 왜 찬반의 의견이 팽팽한 사안들을 가지고 자꾸 하냐. 안락사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도 어떻게 보면 여성의 입장에서만 글을 서술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남성주의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고, 그걸 지금 차제에 고민해 봐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는 썼는데, 막상 책을 내고 나니까 좀 학생들한테 줄 때는, 이 내용이 너무 야한가? 좀 너무 선정적이었나? 뭐 이런 걱정이 약간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표대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단편 우아한 사생활은 그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남편을 두고 경마에 빠진 여성이 주인공입니다. 그 3년째 산소호흡기에 기대서 가까스로 살아남는 남편을 두고 주인공은 때로 존엄사 이야기도 하고요.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이 표지작을 통해서 작가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는지요? 이것을 쓸 때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제가 아버지가 저의 20대 초반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심폐소생술을 하냐 하지 않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 가족들 중에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의사 선생님의 많이 허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갈비뼈가 폐를 찌를 수도 있다. 그러면 더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말로 그런 결정을 하고 나서 되게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거든요. 과연 내가 잘한 것일까? 어쩌면 아빠의 진심은 이게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라는 고민을 계속하면서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몫을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남겨진 사람들의 목,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 남겨진 사람들의 자세, 그리고 그들의 후회, 이런 것들을 말씀하려고 하셨고. 네. 네. 이 나의 시몬키라는 작품을 보면 아이를 사선한 여인이 나오고요. 이사도라 사감의 병원 24시, 이 작품을 보니까 갑상선 저하증에 암이 의심되는 인물이 나오고, 또 합리적 의심이라는 작품을 보니까 자살하는 기관사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물들이 처한 불행이 굉장히 크고 세요. 이 작품집에 수록된 인물들의 상황이요. 그래서 쓰시면서 이 주인공 인물에 좀 아무래도 밀착하다 보니까 작가님이 힘들거나 아니면 함께 아픈 그런 경험은 없으세요? 제가 합리적 의심의 작품을 창작할 때 출근을 하는 길이었는데, 실제로 지하철역에서 자살하는 한 중년 사내를 목격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철도가 서지 않는 걸 알고 뛰어내려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분명히 맞은편에 앉아 있었던 남자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시선이 갈 수 있었던 건, 한 무리의 학생들이 굉장히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서 저 학생들은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쟤네들은 과연 왜 오늘 이렇게 일찍 학교 밖을 나왔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관심사가 학생이었고, 그 옆에 앉아 계신 분은 그냥 단지 그냥 어떤 걱정을 하고 쪼그려 앉아 있는 분? 그렇게만 보였는데, 그 다음 풍경에는 그 사람이 사라지고 없는,
그리고 제가 본 건 그냥 신발 한 짝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 이제 119 구조대들이 지하철로 막 올라오시는데 이런 거 정말 싫어. 이런 일 정말 싫어. 이렇게 얘기하시고 사람들은 되게 카메라로 막 이제 깨진 유리창, 금간 유리창 이런 것들을 찍고 이런 모습을 보고 되게 그 한 짝의 신발이 오랫동안 남아서 그게 힘들었었어요. 네. 지금 이 작품 전반이 이제 죽음을 많이 다루고 있고 어떤 다양한 죽음들이 등장하고 또 거기에서 느껴지는 어떤 부채감, 괴리감, 연민, 동감 어떤 이런 여러 감정이 느껴집니다. 여기 표사를 쓰신 김수복 선생의 문장을 보니까 작품집 우아한 사생활에는 죽음에 대한 사회학적 탐색의 시선이 깔려 있다. 이렇게 쓰셨는데요. 노은희 소설가에게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저에게 죽음이란 책임인 것 같아요. 살아있는 동안은 좀 올바르게 잘 살아야 하고 또 죽어가는 과정이나 죽는 순간도 남겨진 자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현님은 20년 동안 이 작가를 곁에서 보셨을 텐데 네. 노은희 소설가는 어떤 사람인가요? 저한테 언니는 유쾌한 보스, 그리고 진짜 사람 같은 사람, 또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멋진 사람, 그리고 술 먹을 때 안주 잘 주는 마지막으로 저의 멘토. 되게 저한테 멋진 영웅 같은 존재. 같이 이렇게 술자리가 있으면 어떤 안주를 주로 드십니까? 그러니까 언니가 조개류를 이렇게 잘 까서 예. 입에 이렇게 직접 잘 넣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약간 어패 생선 쪽 이렇게 조개류 쪽으로. 네. 백고동 소라 네, 같은 네. 것도 이렇게 잘 빼서 주시고. 언니가 너무 잘 까세요. 이렇게 잘 돌려서. 생선 살 발라가지고. 그것도 너무 잘 살만 이렇게 까샷 없이. 예, 까샷 없이. 네. 그 백고동 맨 마지막까지 그 빼내는 그 기술자세요. 정말. 어찌 한번 언니랑 한번 그 백고동을 드시면. 이번에 노은희님은 그 11편의 단편을 묶어서 책을 출간한 성취도 이뤘지만은 어떤 본인이 소설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는 것도 확인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불만까지는 아니지만은 어떤 보완하거나 확장해 나가고 싶은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너무 어두운 느낌이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서 좀 어둡지 않게 세상을 보는 방법도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왜 죽음과만 연관된 것 외에 좀 밝고 희망적으로도 이 주제를 또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로 한번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문장들을 가져오셨을지 노은희 소설가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엄마도 이제 자꾸 뒷걸음질 치고 있어. 앞으로만 내달리겠다고 큰 욕심 부려본 적 없는 엄마도 뒷걸음으로 밀려나는 기분이 슬픈 건 어쩔 수 없어. 젊은 시절 엄마는 천리마임을 자부했지. 엄마 눈에는 또래 친구들 모두가 그냥 말인 거야. 그들은 천리길을 달그락달그락 힘차게 뛸 수 없어. 하지만 엄마는 건강하게 경쾌한 말발굽 소리 바람에 날리며 천리길을 달려갈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는 흔한 말이라도 되어 경주에서 뒤처지고 싶지 않은 늙은 말의 땀내가 엄마에게 묻어 있어. 어쩜 엄마는 스스로가 천리마임을 자부했던 그 시절에도 천리길은 달려가지 못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눈 감으면 그 젊은 시절 선연하게 떠오르는 건 아마도 그 시절의 당당한 아름다움이 그리운 까닭일 거야. 지금 읽어주신 부분은 어떤 작품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까?
할미꽃에 나와 있는 한 문장인데요. 네. 이 소설은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쓴 작품이라 그런지 애정이 많이 가는 작품인데 책을 읽어보신 분들에게 뭐 주목받지는 못했던 것 같지만 저는 이 문장이 되게 좋아서 네, 선택했습니다. 할미꽃을 보면서 그 할머니에게 미처 전하지 못한 말들을 작품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네. 할머니랑 어떻게 굉장히 애틋한 관계셨던 것 같습니다. 네. 외할머니가 저희를 다 키워주셨고 또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나시면서 가장의 몫을 할머니가 많이 해주셔가지고 되게 든든하고 항상 내 편일 수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되게 못다한 이야기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할머니를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이 책을 들고 또 할머니를 한번 뵈러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눈가가 굉장히 촉촉해지셨는데 할머니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이어서 박정현님의 목소리로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물어가는 할머니께도 많은 것이 필요치는 않아. 낡은 기억 속의 아름다운 추억, 그 기억을 함께 마주할 가족이 절실하는 거지. 민성아, 가족의 사랑과 관심 밖에선 영영 외톨이가 되고만 내 할머니가 연약하고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잖니. 할머니는 지금 가족이라는 울타리, 넓은 화분 속에서 살고 계시지만 늘 혼자야. 우리들이 눈길 한번 흘리고 볼멘 소리로 투정 한번 부릴 때마다 시름시름 시들어가는 할미꽃. 어쩜 우리에게 할머니를 추억이란 단어로 회상할 날이 너무 성급하게 다가올지도 몰라. 시들어 빠진 붓들이 말로는 다시 쓰다듬 어떤 그 박사의 애정어린 따뜻한 손길이 이젠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거야. 만약에 박사가 시든 식물은 연구에 가치가 없다고 쓰레기통에 미련 없이 버렸다면 어땠을까? 아직까지 그 결벽증이 강한 참 까탈스러운 식물로 사람들이 가꾸기 싫어했을 거야. 민성아, 그저 식물에 지나지 않는 붓들이 말루를 소중하게 가꿔보고 싶은 맘 좋은 내 아들아. 우리 시들어가는 할머니를 넓은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하자. 너무 익숙해서 맡지 못했던 할미꽃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가을이면 좋겠어. 신압으로 곱게 찾아온 가을의 속삭임. 가만히 귀 기울여봐. 그 속에 섞인 할머니의 아이 같은 웃음소리까지 민성아. 들을 수 있지? 네, 역시 할미꽃에서 네. 한 부분을 읽어주셨습니다. 네. 그 부분을 선택하신 계기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언니가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할머니 장례식 때도 갔었거든요. 네. 그때 언니의 그 슬픈 모습들 그리고 되게 마음 아파하는 모습들을 보고서 그냥 그때가 생각나서 네. 네, 두 분 다 지금 눈가가 다 촉촉해지셨습니다. 네. 잠깐 화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사운드 앤 스토리 코너인데요. 오늘 어떤 소리를 들고 오셨는지 일단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뭐나너? 나가. 대체 누구야? 혹시 미자니? 근데 나야. 뭐나너? 어머, 아니 여자지. 어쩐 일이야? 어쩐 일이야? 유다다 혹시? 연락도 없지. 없지. 정거. 무슨 소년이 등장한 것 같아요. 한 7살 정도 되는 소년의 음성인데 몇 살입니까? 6살이요. 6살. 6살 된 소년의 혼자 뭘 하고 놀고 있는 것이죠?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혼자 요즘에 짱구 만화를 보면서 상황극처럼 짱구 엄마하고 짱구 이모가 문을 사이에 두고 벨을 누르고 띵동 벨소리가 나면 누구세요? 하고 나야 문 열어. 나가 대체 누구야? 뭐 이런 대사를 되게 즐겨 하고 있어서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소리라서 이걸 선택했습니다. 아드님이신가요? 네.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박세건이요.
박세건. 세건이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놀이군요. 네. 그 들으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처음에는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되게 혼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더 띵동 띵동 뭐 이렇게 정확하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좀 귀엽게 듣고 있는 소리입니다. 네. 요즘 세건이가 네. 자주 하는 놀이를 가져오셨습니다. 우리 그 구성 작가 정윤우 시인과도 오랜 친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현우랑은 네. 문학 세미나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시를 잘 쓰는 친구라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의 작품에 대해서 평가받는 걸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잘 보여주고 의견을 듣기를 원하고 네. 이러면서 많이 가까워졌어요. 네. 그러니까 정윤우 시인은 별로 두려움이 없는 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는 시인이군요. 네, 그래서 금방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자기를 오픈한 사람들이 훨씬 빨리 성장하죠. 네. 맞습니다. 그 차기작에 대한 계획을 좀 들어볼까요? 저도 헤이수 소설가님처럼 장편은 연애 소설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아직은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서 좀 호스피스 병동 얘기를 좀 써보고 싶어요. 제가 그래도 이것에 대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런 풍경들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고 깊이 있게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장편을 써야 될 시기가 왔군요. 네. 첫 번째 작품으로 연애소설을 폭망한 사람으로서 호스피스 병동 얘기가 훨씬 재미있을 듯합니다. 이제 정말 마쳐야 될 시간이 왔는데요. 문장의 소리 청취자를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부족한 작품이지만 제 작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유쾌한 만남을 가질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네, 박중현님 어떠셨어요? 저는 나오기 전에 겁을 되게 많이 먹었었거든요. 네. 네,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헤이수 소설가님한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언니랑 좋은 추억 만든 게 같아서 네.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릴게요. 네, 20년 지기로서는 괜찮은 추억이 될 듯합니다. 네. 저희로서도 굉장히 행복하고요. 네, 그럼 노은희 소설가님과 20년 절친 박정현님 보내드리고 저는 2부 책들의 방에서 뵙겠습니다. 문장의 소리 2부 책들의 방. 2부 코너에서는 문학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군을 초청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뉴스페이퍼 기자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페이퍼의 육준수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페이퍼에서 편집 업무를 맡고 있는 이민우라고 합니다. 네, 육준수 기자님과 편집 업무를 맡고 계시는 이민우 기자님 모셨습니다. 책들의 방 코너에서는 직접 자신의 연대기를 소개해 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육준수 기자님부터 나의 연대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나의 연대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자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전에 문학을 먼저 공부를 했었고요. 문학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2주에서 3주 정도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원래 그 전까지 저는 이제 수학, 과학을 좋아하던 이과학의 소년이었는데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이게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읽기 시작했던 게 소설이었고 그때 병원 옆에는 마침 작은 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참고서를 주력으로 파는 곳이었는데 구석 한 칸에 베스트셀러랑 고전 문학 같은 것들을 구비해놨더라고요. 그때 이제 읽으면서 문학을 처음 접하게 됐는데 그때의 개념은 어떤 오락 같은 개념이었어요. 소설이나 문학이라는 게. 이때 이제 읽었던 책들로는 박민규의 카스테라, 이기호의 최순덕 성령춘만기, 고전으로는 카프카의 변신, 이런 식으로 분별 없이 그냥 막 읽었는데 그랬던 경험들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더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문예창작과에까지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학을 공부하면서 문학을 더 알고 싶다,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고 여러 인연이 닿아서 지금 이렇게 기자 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병원을 체험하시고 그때 차를 모시던 분이 무당이셨는데 저를 치고서라고 하니까 말이 좀 이상한데 사고가 나고서 이제 저를 이렇게 데려가지고 병원에 놔뒀는데 마침 굉장히 외진 곳에 있는 병원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근처에 정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뭘 할 수 있지 하다 보니까는 옆에 서점이 되게 작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유명한 베스트셀러들 이렇게 구비되어 있는 것들을 조금 읽으면서 책에 대한 관심을 그때 처음 가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잘 안 읽었는데 그때 처음 가졌고 그 이후로 계속 읽고 하다가 더 읽고 싶다. 심지어는 이제 쓰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돼서 문예창작과까지 갔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이공계열 학생이었는데 네, 수학 경시대회 같은 거 꼭 나가고 과학 상자 만들기라고 하나요? 네. 그 이상한 철골 같은 거 조립을 해서 저절로 움직이게 하고 뭐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던 네. 아주 안경이 잘 어울리는 소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네. 벼락처럼 네. 어떤 무속 신앙인 한 네. 분이 차로 들이받으셨군요. 꼭 무속신앙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그분이 이제 무당이셨던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네. 그분이 자꾸 자기가 저를 치게 된 게 어떤 죄스러움, 뭐 운명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찾아오셨어요, 저를. 하필 또 그날이 비가 많이 오는 저녁이었어요. 제가 차에 치인 게. 그래가지고 저를 치고서 계속 이제 찾아오면서 제가 책을 읽고 있으니까는 또 자기들 책도 갖다 주고 막 이러셨는데 이상한 무속신앙 책을 갖다 주셔서 그건 제가 안 읽었고요. 대신 서점에서 아까 말한 이름이 한빛인가 새빛인가 그런데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서점에서 이제 책들 사다 읽으면서 이제 문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과생에서 문예창작학과로 네, 진학을 하게 된.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기자까지. 아, 이제는 문학 기자까지 하게 된. 네, 어쩌다 보니까는 문학과 전혀 관련 없는 삶을 살다가 문학에 알게 되고 접하게 되고 이러게 돼버린 거죠. 사실 그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나이가 그 굉장히 고3 직전이라서 네네. 어떤 입시에 대한 압박이 있고 그렇죠. 일단 매일매일이 이제 똑같은 사이클로 돌아가는데 네네. 그때 어떤 틈이 만들어졌군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런 결정을 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내다 버린 느낌으로 너가 그러면 안 되지. 저희 아버지가 조금 장손 이런 개념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네. 장손이 갑자기 잘하던 거를 그만두고 이상한 거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되게 침통해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박민규의 카스테라와 이규의 최순덕 성령 충만기. 네, 그때 당시 그게 네. 베스트셀러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가지고 작은 서점임에도 구비가 잘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별 없이 읽은 셈이죠. 고전이랑 현대의 문학 작품들이랑 희곡도 그때 한번 접했었어요. 어우. 그때 구비돼 있던 게 고전이다 보니까는 고도를 기다리며랑 그 외젠 이오네스코의 대머리 여가수 네. 그렇게 있었는데 둘 다 좀 독특한 작품들이다 보니까는 그쪽부터 이렇게 접하게 돼서 조금 이상하게 접했지만 순서가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문학을 접하게 됐습니다. 네. 나를 키운 8알은 병원 옆 작은 서점이었다. 네. 8알까지는 아니고 7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문예창작학과에 막상 들어가서의 생활은 어떠셨어요? 완전히 달랐죠. 네. 저는 이제 조금 쑥스럽지만 문학을 오락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는 다들 너무 어떤 신념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었고 다들 어떤 문학적인 길, 작가가 되고 싶은 그런 의지 그런 게 너무 잘 뛰어나서 한편으로는 어떤 부끄러움 이런 것도 느끼면서 학교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재밌는 얘기가 많이 펼쳐질 것 같은데 기자님을 인터뷰하려니까 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생기네요. 이번에는 이민우 기자님의 나의 연대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육준수 기자랑 조금 다른 방식이었는데요. 좀 일찍 문학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제 애완동물 하나가 죽었는데 일기를 이제 쓰게 하는 거죠. 당시에 초등학생이니까요.
일기를 어느 날 선생님 보시더니 이 애완동물 죽은 거 같고 너가 시를 한 편 써보면 어떻겠니? 라고 해서 이제 시를 이제 가르쳐 주신다 방과 후에 남아서 시를 가르쳐 주셨는데 아쉽게 선생님 성함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은요. 그 선생님께서 시라는 거가 어떤 거다라는 대강의 무언가를 알려주신 것 같고 저는 시는 아니지만 뭔가를 썼는데 그게 참 위로가 되고 문학이 어떤 사람에게 뭔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시작해서 문학을 시작했고요. 이후 고등학교 때는 이제 101장 키드라고 하죠.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며 이제 수상 실적을 채우기 위해 101장들을 되게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문창과를 갔고 문창과를 가고 나니까 이제 당연히 문학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니 얼마나 신났겠어요. 정말 재밌는 삶이 살 줄 알았는데 당시에 좀 안타까운 사건들이 되게 많이 있던 시절입니다. 세월호부터 시작해서 뭐 용산 참사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제 너무 문학이 무력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글로 세상을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가 의심들이 들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다들 아실 신경수 사태가 터지고 나서는 믿었던 어떤 거대한 성벽 같은 것들이 무너진다는 느낌도 받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언론인이 되겠다 생각한 이유도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문학에서 조금 한 걸음 떨어져서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들이 이제 저를 시작하게 만든 거죠. 네, 문학과 사회에 대한 고민 사이에서 두 가지를 모두 수렴하는 방식으로 기자를 선택하셨네요. 자, 고교생 101장 키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여기 고교생 101장에 참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20회 이상 참석하나요? 1년에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20회 정도. 네, 맞습니다. 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보통은 50회가 다 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업보다는 기차에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기분으로 즐거운 고등학교를 보냈고요. 덕분에 성적이 엉망진창이 되게 됐고요. 그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만 좀 들려주시죠. 고교생 101장. 다들 이제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꽁트다 보니까 뒤에서 보통 결말을 짓기 어려우니까 사람을 보통 죽입니다, 주인공을.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101장 끝나고 나면 친구들끼리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썼어? 누구를 죽였니, 너는 오늘도? 하는데 이제 마침 저희가 갔던 데가 좀 시골이었고, 김밥집이었는데, 아이들끼리 모여서 이제, 너희 오늘 경비 아저씨를 나는 오늘 자살을 하는 얘기를 좀 써봤어. 너는 누구를 죽이는 얘기를 써봤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거죠. 김밥집 아주머니가 듣기에. 오해받기 딱 좋은. 옆에서 자꾸 누군가 죽음 얘기를 하고. 김밥을 주시고 나서는 들어가서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끼리 지폐만 주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예창작학과 학생들, 특히 이제 고등학교 때 101장을 보통 80회 이상 다녔던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어떤 작품 생산을 80회 이상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일찍 그 생산에 대한 허무함, 어떤 좌절, 그다음에 어떤 자신의 문학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외우고 학습된 것을 가서 재빠르게 효율적으로 풀어놓는 그런 것에 익숙해지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면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질문들이 좀 있죠. 이제 항상 들어온 질문인데요. 네. 이게 과연 내가 쓴 게 맞는가, 어떤 클리셰들을 잘 조합한 거 아닌가라는 스스로의 의구심도 당연히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너무 쉽게 얘기하면 빨리 영약해지는 거죠. 이 101장 교수는 어떤 글을 쓰시니까 아마 이런 글들을 좋아하겠다 정보들을 빠르게 습득하게 되고 다만 이런 장점들도 있습니다. 이제 단점들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자기 글에 대해서 일찍 고민해 보게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좀 있을 거고요. 아마 다들 101장 키드라면 겪은 아픔 같은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기자님, 육준수, 이민우 기자님, 뉴스페이퍼라는 매체에서 기자로 활동 중인데요. 뉴스페이퍼가 낯선 청취자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매체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육준수 기자. 저보다는 저희 편집장님께서 소개하시는 그러세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네네. 그러면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네. 문학을 이제 다루는 언론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문예지랑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 또 완전히 다를 수도 있는데요. 어떤 좀 더 문학보다는 문예, 작가들의 활동들, 그다음에 사건들을 위주로 다루고 있는 거죠. 좀 쉽게 얘기하면 문학계의 디스패치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가 너무 빠르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주로 어떤 기사를 쓰시나요? 네. 주로 제가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작가분들이 특강을 하거나 강연을 하거나 혹은 이제 시낭송회 이런 행사를 할 때 이제 취재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곧 앞두고 있는 서울국제도서전 뭐 이런 경우도 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며칠 단위로 진행이 되는 행사들, 그리고 영화나 연극 같은 경우도 제가 몇 번 방문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취재도 하긴 하겠지만 이제 그것을 편집하는 업무를 주로 보고 있다 보니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이제 텍스트 매체를 인터넷에서 어떻게 하면 독자들이 보기 편해질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종이 매체와는 다르게 배열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하고요. 취재를 보통 하게 되면 저는 인터뷰나 특집 기사 같은 것들을 준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문학 기자시다 보니까 문인들과 실제로 접촉하는 시간이 많으실 듯해요. 근데 그렇죠. 기자가 되기 전에 그 가졌던 문인들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분 내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그 작가분인데라든지 어떨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 그분들을 보면 어떻게 다른가요? 많이 다르죠. 이게 제가 이제 책으로만 읽고 글로만 봐왔던 이제 작가분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러면은 다른 경우가 많아요. 뭐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게 애초에 저도 이제 독자이며 기자인 것을 밝혀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분들께서도 잘 다가와 주세요. 저도 이제 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라는 이런 걸 설명을 하면 잘 다가와 주시고 심지어 이제 도움이 되어 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다만 이제 이전에는 어떤 작가라고 하면은 저도 아무래도 문예창작과 출신이다 보니까 대단해 보이고 그런 거는 있었죠. 작가다. 대단하다. 요즘 말로 쩐다.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실제 작가분들을 보고 지인 중에도 작가가 생기고 이러는 거를 보면서 조금 더 가까운 옆집 동생, 형, 누나 이런 느낌이 된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봤던 작가님들 중에 여기 PD를 하고 계신 조혜진 소설가님도 네. 제가 사실 굉장히 빛의 호의를 먼저 좋게 읽었었다가 너무 좋고 그래서 감명을 많이 받았었다가 실제로 보니까는 더 잘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글이랑 실제 모습이 똑같으신 분들도 이제 많더라고요. 김순 소설가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조곤조곤 이제 이런저런 부분을 잘 짚어주시는 그런 소설을 쓴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뵈서도 그런 이미지셨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 작가분들을 알아가고 하는 게 재밌게 느껴질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제일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요. 학교에서 배웠을 때 작가랑 작품은 다른 거다라고 분명히 배웠던 것 같은데 같이 이제 술을 드시고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면 작가와 작품이 하나더라고요. 네,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작가의 경험이 소설이 되고 거기서 약간의 이제 MSG를 조금 치시는 느낌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같이 호흡하고 술을 마시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랑 다를 바 없는 너무 인간적이시죠. 네, 인간적인 사람이시구나 싶을 때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어떤 후에 이제 작가를 알게 돼서 작품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때가 있어요. 어떤 그 작가의 꿈이나 희망 같은 게 작품으로 좀 나오는구나 싶을 때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실망을 하기보다는 작가도 하나의 사람이었다는 것들을 생각할 때가 되게 많은 거죠. 그 작가의 문장과 기자의 문장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자마다 추구하는 어떤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두 기자님은 기사를 쓸 때 어떤 점들을 유념하고 어떤 문장을 추구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기자의 문장과 작가의 문장은 다르죠. 일단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다르냐라고 딱 말하기보다는 자기화된 문장보다는 남들이 읽는 거를 더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문장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고 오해가 없는 문장 그런 것들을 쓰는 게 더 맞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아무래도 더 많은 이들에게 읽히다 보니까는 그 부분을 유념치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이런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구어로 말을 하시잖아요. 네. 특히 시인분들은 너무 좋은 말인데 제가 그거를 독자한테 정리해서 전달하려고 그러면 그대로 전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잡게 되는데 구조를 잡으면 말이 조금 왜곡이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용서를 해주실까? 용서 안 해주실 것 같은데 라는 이제 의심들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기자 문장은 결국엔 단순해질 수밖에 없고 단단해지고 구조화되는 거죠. 그리고 구조 속에서 약간의 왜곡이 들어가는데 오히려 이제 제 사견을 최대한 빼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가 더 강화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최대한 간략하게 쓰려고 노력합니다. 오히려. 간결함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두 기자님이 이제 문학 행사 취재를 많이 하시는데요. 재미있는 에피소드라든지 가장 기억에 남는 취재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가 아마 먼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민우 기자님부터. 제가 어느 날 이제 갑작스럽게 행사가 잡혔어요. 저희 기자들이 이제 해화동에서 무슨 숲이라고 하는 이제 출판사가 낭독회를 한다 그래서 확인도 못하고 문의도 못하고 얼른 뛰어 들어갔는데 느낌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해화동에 도착해 보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저보고 세례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봐서 이거 좀 이상하지만 아직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여기 어린 양이 오셨다라고 해서 무대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단단히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마에다 물 뿌려주시고 갑자기 뭐 이름 지어주시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무슨 숲 출판사가 아니라 무슨 숲의 출판사라서 한 글자 차이 나는 종교단체 출판사였던 거죠. 그래서 가서 당연히 빠르게 도망가려고 했는데 이미 붙잡혀서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어떤 세례명 같은 것까지 없고 빠르게 사과하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기. 네. 이민우 기자님 말씀하셨고 이제 육준수 기자님. 네,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게 재밌는 경험이 많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현장에 방문을 해가지고 되게 여태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조용하고 그런 성격이라서 조용하게 취재만 하고 이제 인사만 드리고 나오는 편이라서 그렇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진 않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그 인사를 제대로 못 들으셨나 봐요. 어느 분이, 그 관계자분이. 그래서 이제 행사가 끝날 때까지 제가 이제 기자인 거를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행사 끝날 때까지 제가 뭐 물어봐도 대면대면하게 대답해 주시고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나올 때쯤 되니까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기자님 오늘 오신다더니 왜 안 오셨어요? 저 취재하고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말씀 좀 해주시지라고 하시는데 그 목소리가 아까 그 대면대면하게 대해주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까 저랑 이야기를 나누신 것 같은데 하면서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재밌는 에피소드가 네네. 아예 없진 않은데 네네.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 전국문학인 대회라고 그 취재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주도에 가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숙소나 이런 것들이 구하기가 어려워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잠깐 묵게 됐는데 게스트하우스에 이렇게 잠깐 있는데 주변에 강이라고 해야 되나? 바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그쪽에서 이렇게 있는데 어느 분께서 이제 저한테 자꾸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카메라를 메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나중에 그 전국문학인 행사 들어가 보니까는 그때 사진 찍어달라고 했던 분이 길에서 만난 분이었는데 알고 보니까는 그 행사 찾아온 대학생이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서 만났던 분을 그 안에서 한 번 더 만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이미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끝나갈 때가 됐습니다. 네네. 오늘 문장의 소리에 첫 출연하셨는데요.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라든지 피할하고 싶은 거 혹은 소감이 어떠셨는지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요. 예, 이민우 기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뭐 PR보다 자랑보다는 저희 매체가 이제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페이스북에서 사실은 문학신문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페이스북명이 문학신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언론사명은 뉴스페이퍼인 건데
이제 저희가 안녕하세요 뉴스페이퍼입니다라고 하면 아까 육준수 기자 얘기한 것처럼 누구세요라는 느낌이 있었다가 문학신문입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반갑게 받아주시는데 혹시 이걸 듣고 계신 저희 독자 여러분, 저희의 이름은 뉴스페이퍼입니다. 저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이름이 문학신문 뉴스페이퍼 두 개를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들 알아봐 주세요. 뉴스페이퍼라고 하면은 아마 페이스북에 이제 뉴스페이퍼라는 이름이 동시에 뜨다 보니까 알게 된 것 같은데 뉴스페이퍼, 문학신문이 아니라 뉴스페이퍼에도 이제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뉴스페이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어서 첫 책을 낸 작가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헤이수였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정현우 시인입니다. 오늘은 시집 꽃앞의 계절을 출간하신 봉윤숙 시인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를 쓰는 봉윤숙입니다. 첫 시집이 나왔는데 많이 떨리실 것 같긴데 첫 시집 네네. 나온 소감이 듣고 싶습니다. 네, 첫 시집을 생각하면 지금도 설레는 20살 같아요. 작아지기도 하고 또 커지기도 하는 또 다른 나라구나 할까요? 울타리 안에 작은 등불 하나 켜놓은 듯해요. 어둠 속에 숨어 있다가 이제야 겨우 얼굴을 드러내어 떨리는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한마디 건네는 파문이지요. 이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요. 바람을 머리에 묻히고 이젠 내 몸을 떠나도 좋은 살랑거리는 시간들에게 이젠 안녕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시를 언제부터 쓰신 거예요? 정식 시를 쓴 것은 뭐 대학교 문창과를 들어가면서부터이긴 하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조금씩 그러니까 흔한 말로 왜 끄적인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그때부터 뭐 끄적이는 거는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제목이 어떻게 지어진 건지 궁금합니다. 제목은 어느 날 제가 TV에서 도자기를 보았어요. 근데 이제 그 도자기가 유난히 이제 주둥이가 긴 꽃 모양의 백자였는데 거기에 있는 문양은 꽃과 벌과 나비들이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제 흔히들 우리가 이제 조선 백자라고 하면 순백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것은 아주 화려하고 다양한 색상이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시에서 말하는 역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시의 본질은 역이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봤고요. 보통은 이제 나비가 꽃을 찾아다닌다고 여기지만 꽃이 나비를 찾기도 하겠구나. 그리고 꽃과 나비의 관계를 상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계절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꽃 앞의 계절이라는 제목이 탄생을 했고요. 이제 꽃 앞의 계절이 어떤 문양을 펼치게 될지는 독자 여러분들이 상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지금도 좋아하는 계절은 겨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꽃이 피는 계절은 봄이나 여름인데 네네. 또 겨울을 좋아하시는군요. 겨울을 좋아하다 보니 또 그것을 앓게 되고, 뭐 이제 시에 대한 소망이 그 계절까지 좋아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겨울에 이제 뭔가 자신의 씨앗들을 막 이제 네. 키우기 위해서 품고 네네. 있다가 이렇게 꽃처럼 팍 발아하는 순간을 기다리는, 그쵸? 네네. 저도 이제 신주문예를 한참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공감이 되네요. 네네. 네. 시어를 선택할 때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비법은 특히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현재를 이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존재들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현찰을 성찰하고 통찰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난 이미지들을 그때그때 수첩에 이렇게 적어두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부사나 형용사, 동사 같은 것들도 많이 수집을 하고요. 그렇게 이제 수많은 그 언어들, 수집된 언어들 위를 걸어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딱 와닿는 단어나 그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느 순간에 이렇게 꺼내서 쓰는데 그거를 이제 저는 또 이제 헹군다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헹군다는 말은 최초에 존재하는 단어들을 그대로 쓰지 않고 그에 대체되는 다른 구체어를 말하는데요. 이미 이제 굳어진 단어들은 비유나 상징을 통해서 새롭게 합성하거나 충돌시켜보는 그런 작업들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을 때에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괄호의 개념을 도입해봐요. 괄호 밖의 세상과 괄호 안의 시간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호화된 문장이나 단어를 탈피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시를 안 쓰실 때는 보통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이제 직장을 지금도 다니고 있고요. 이제 시집을 내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좀 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무슨 일 하세요? 제 시를 봐서 알겠지만 이제 그냥 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 시를 보시면 병원에 관련된 것들이 조금 간혹 있어요. 병원에는 이제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많이 근무를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병원 하면 의사나 간호사나 뭐 이렇게 두 가지 직종만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다방면에 많은 사람들, 분야의 사람들이 같이 합동해서 일을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 가서 병원 다닌다는 말을 잘 안 하기는 하는데 다들 이제 이렇게 정현우 시인님처럼 간호사 아니냐 이런 질문이 돌아오기 때문에 거의 말을 안 하곤 한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 내 안의 계절이 어떤 계절인가 이렇게 생각해보게 되는 질문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은숙 시인님의 목소리로 청하국자 백화문병을 들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하백자 국화문병. 나비가 꽃을 찾아다닌다고 여기지만 꽃이 나비를 찾기도 한다. 병 속 웅크린 꽃이 있다. 애벌레로 오래 기우뚱거리는 날개를 펴기 위해 변태하는 것이 아니라 발굴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흙 속에 수많은 날개가 화끈거리는 불의 계절에 살포시 앉아 있다. 나비는 지고 꽃은 날아간다. 접었던 날개를 따라간다. 언덕이 벗겨지고 바람은 빨갛게 물들어 팔랑팔랑 까르르 벗겨진다. 투명하게 날아오르는 나비는 꽃의 앞 계절, 두께가 다른 날개가 있다. 부들무늬로 청화절사 진사 안료를 함께 곁들인 그대로 끊어내어 날카로운 더듬이가 있다. 지금은 꽃이 오지 않는 계절, 깊숙한 곳에 모셔놓은 화병에 꽃을 꽂으면 나비는 날아갈 것이다. 가늘고 긴 목, 날카로운 주둥이와 풍만하게 부푼 몸을 가지고 있다.